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물국회 상황에서 이 법만은 꼭 통과시켜달라던 민식군 부모님의 울부짖음 기억하실 텐데요. 실은 그때부터죠. 이 법을 둘러싼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각종 커뮤니티에선 이 법을 피하는 꼼수와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민식이법에 따옴표를 하고 올라오는 기사들, 이 법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식이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라고 원래 법안 이름은 이건데, 네. 우리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초 이런 제목을 다한 기사들이 맞아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이 기사들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네.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줄이자. 네. 네. 사실 이거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취지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이렇게 시작된 법인데,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민식이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네. 입에 붙어서 이미 저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연 모니터로 이제 유튜브 게시물 속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최근에 이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혐오 표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최근 유튜브 모니터를 네, 해보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이제 오늘 모니터 보고서도 내고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보도들의 이제 관점, 보도에서부터 유튜브까지 다양한 이제 어떤 표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점이 있는데요. 이 법이 피해자인 어린이가 아니라 가해자인 어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안내하는 그런 네. 보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 끝에는 꼭 이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민식이 부모를 향한 탓, 왜 당신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네. 그러면서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이 민식이 부모에 대한 혐오가 커지기도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모니터링 하셨다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 이 민식이법 관련된 기사의 그 댓글만 봐도 맞아요. 네, 이 피해자 민식군 부모님에 대한 도를 넘는 욕설, 네. 네,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이 참 많던데요. 예. 이 스쿨존 내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이제 민식이법, 이거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 욕설이나 비방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잉처벌 논란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네. 네. 사실 국회 논의 때부터 운전자 과잉 처벌은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법 규정 중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다른 내용보다도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특가법을 적용하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켰어도 안전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장된 네. 부정확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논리들이 지금 많은 그 국민들에게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분명히 아이들은 튀어나올 텐데 그러면 난 너무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불안을 부추기는 너무나 과잉 처벌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이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운전자의 억울한 측면. 네.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계시던데. 네. 그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시행이 되기도 전에 뭐 이거 개정하자. 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기도 했어요. 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만약에 법이 뭔가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몇몇 팩트체크 보도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3월 27일에 팩트체크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우리 형법상의 형벌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법 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골고루 따져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그 예상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과도한 추측이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서울신문에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 라는 4월 13일 보도도 비슷한 팩트체크 보도인데요. 네.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중에 단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막 과잉으로 이 민식이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용케 네. 이렇게 민식이법을 제대로 팩트체크한 보도를 용케 찾아오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보도만 있었으면은 왜 오늘 이 그렇죠. 이야기를 갖고 굳이 또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보도들보다는 그 논란, 민식이법 때문에 논란, 이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팩트체크 보도 마음에 드는 게 딱 3건 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논란을 다루는 보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좀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보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한국경제 5월 18일 사설 졸속 과잉 입법 남발하는 게 일하는 국회일 수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과잉 졸속 입법의 폐해는 지금 국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 N번방 관련 법안과 민식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운전 과실에 비해서 처벌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일명 민식이법이 입법 당시 비등한 여론의 편승에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보도를 보면 누구나 이 법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괜히 사람 잡는 법이네. 이거 참 불안하네. 이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네. 분들은.
오죽하면 스쿨존을 뚫어라라는 제목의 모바일 게임까지 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했어요. 그죠. 네. 이 게임은 택시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는 게임인데요. 그 달려가고 있을 때 가방을 맨 아이들이 막 지나가고 그 게임 플레이어인 운전자는 이 아이들을 피해야 합니다. 네. 게임 속에서 어린이들은 종잡을 수 없이 돌발성을 가진 가해자가 되고요. 운전자는 어떻게 해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해자가 돼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네. 민식군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어린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게임은 지금 현재는 내려졌습니다. 네. 이 문제의 게임도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이 또 한 가지 쟁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네. 이 게임에서처럼 네.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피하냐. 네. 이런 논란이었어요. 네. 근데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이제 민식군 사망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갖고 민식군 부모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23km 정도로 천천히 주행을 했는데 서행을 했어요. 네, 아이가 네.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더 문제지 안전하게 23km로 간 가해자가 뭔 문제냐,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인데요. 네. 하지만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였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를 했어야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해 차량은 그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또 한문철 변호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SBS 비디오 머그에서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4월 29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전자가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했어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가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매우 합리적으로 사실은 이 민식이 이 교통사고 당시에는 분명히 민식이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의 보도가 되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있죠.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전문가조차도 이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한 점이 있다. 네. 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민식군 부모님에게 막무가내식의 이 비하와 혐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식이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한 사람들은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물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소연을 하고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안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지어야 되는 거고요. 과잉 입법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조차도 국회가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 부모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 이것은 너무 우리 사회가 과도하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식군 부모가 그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 비난은 멈춰주세요라는 4월 28일 그 방송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다가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를 잃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식군 아버지가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라서 저는 어린이를 우리가 특히 도로 위에서 그 어린이를 보호하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운전자라도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내가 운전을 할 때 왠지 내가 아주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줬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성 언론의 그 부실한 보도들이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식이법 같은 법안을 만든다 한들 보행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없다면은 계속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차가 먼저인 세상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이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더 귀하다, 차량 통행의 어떤 편리성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함께 해줘야 이 법안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민식이 아버님 하신 말씀 중에 네.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사실은 이 법을 만든 건 국회고 이 법을 시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네. 이 법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앞서서 해결해야 될 건 사실 정부인데요. 네. 지금 너무 이 피해자죠. 네. 민식군 부모님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에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입니다. 저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방송분을 모니터링했는데요. 생생경제는 전문가와 함께 주요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방송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경제 뉴스를 바라본다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부제가 생생하게 상생하며 인데요. 상생의 가치를 두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기획 의도와 다른 진행자의 태도가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월요일 방송분 조변 보감 코너에서 정의기억연대를 언급한 부분인데요. 그날의 주제는 윤리경영과 준법 경영이었고 방송의 여러 부분에서 정의원은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진행자의 생각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떠나서 언론에서 특정인 혹은 단체를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땐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왜 잡음이 생기는지 윤리 경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니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의연에 대한 대부분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모론이라 할 만한 문제 제기도 많았고 오보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의연을 이야기를 한다면 또 보도 채널의 진행자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경제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려운 용어가 간혹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짧게나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6일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TSMC라는 기업명을 언급하는데요. TSMC는 중국 화웨이의 주요 협력사입니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언뜻 기업명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설명이라도 진행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같은 방송에서 언급된 ETN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간략하게 알려준다면 청취자들에게 한결 더 쉽게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네, 경제 용어 또 경제 관련된 어떤 업체명 이런 경우에는 약자를 쓰기 때문에 사실 언뜻 들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경우에 진행자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셨고요. 다른 코너들도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생생 초대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섭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주인공을 만난다가 이 코너의 소개글인데요. 지난 화요일 생생 초대석에서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는 책을 쓴 전직 간호사를 초대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어려움이나 코로나19 지원을 하며 느낀 점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인터뷰였지만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기획 의도에 맞는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생생경제라는 프로그램에 청취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점을 더 고려해서 섭외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경제 프로그램이죠.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임계장,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또는 일하는 건물에서 만나게 되는 경비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대개 50대 후반 이상의 장년층이거나 노년층이 많은데요.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나섰지만 혹여나 해고를 당할까 모욕과 불합리를 감내하고 계시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인 경비노동자의 안전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 변호사시죠. 권두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비 노동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또 폭행,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네.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경비원분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경비원분들 중에 24.4%의 분들이 이런 입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괴롭힘 내지 이런 갑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비원분들에 대한 어떤 폭언이나 이런 사건들이 2,923건이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게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 실질적인 이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 어떤 간부들의 어떤 사적인 일에 동원된다든지 또 입주민이나 그런 어떤 그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의 어떤 폭언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보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방법이 없느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하려니 내가 혹시 이제 계약 그 갱신이 안 될까. 네.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런 이제 우려를 이렇게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비단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간부들,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죠. 이분들로부터도 뭐 사적인 용도로 일을 시켜도 사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그냥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이 최석 씨 사망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런 폭언이나 심지어 폭행이 있다고 해서 사실 법적인 처벌로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 피해자 당사자분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지만, 네,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4.4%면은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하면서 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이렇게 법적인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 처벌할 만한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까? 뭐 부족하지만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모욕죄, 그다음에 또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형법에 또 폭행죄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지금 노동법에 보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에 보면 이런 고객에
입주민이 어떤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걸 당했을 때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업주가 그 노동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그 어떤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고소라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용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 절차 지원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현행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비 노동자분들도 감정 노동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사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라고 네. 할 만한 분들이 입주민들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해주신 법 조항을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이러이러한 조치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럼 사업주를 누구로 봐야 합니까?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고용 구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전체 경비 노동자의 한 90% 이상이 이른바 간접 고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 사실은 사용자, 그러니까 어떤 권한도 있고 뭐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용자는 사실은 입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죠.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경비 노동자들은 대체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업체, 용역업체라고 용역업체. 표현한다면 이 업체에 또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또 한 을 정도 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비 노동자는 병 정도 되겠죠. 네.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비 노동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가, 왜냐하면 뭐 이렇게 문제 제기 잘못했다가 업체하고 관계가 또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업체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는 또 해고당할 수 있고, 또 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어떤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 폭언을 내가 당했다. 입주민으로부터. 네. 그러면 이 경비 노동자분들은 1차적으로 나를 고용한 용역업체에 네. 지원 요청, 조치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 용역업체는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 용역 계약이 한 1년, 네.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을 관계로. 예, 예. 그러니까 선뜻 그 입주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참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 제기한 경비원을 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네.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법대로 요청하기가 참 어려운 고용 구조다. 이 용역업체가 바뀌잖아요. 좀 계속.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바뀔 때 고용 승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입장에 그게 해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해고로 안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전체 노동자의 76% 정도가 이런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네. 업체가 변경될 때 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지금 우리 그 법에 보면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요. 네. 근데 이 고령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넘겨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계약직으로는 못 쓰고 네. 뭐 쉽게 하면 정규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네. 법이 있는데 이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55세 이상은 다 된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을 지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그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무려 21.7%가 3개월 계약을 맺고 있어요. 3개월이요. 예. 3년이 아니고요. 예. 3개월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는. 3개월하고 연장하고. 또 3개월. 그리고 63.7%가 1년. 그러니까 길어도 1년 정도. 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해야만 내 고용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의 요소가 진짜 사용자가 숨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또 한 번 내가 잘릴 위험이 있다는 거. 네. 또 심지어 그 근로계약 자체도 기간 자체가 짧게 또 체결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어떤
2중, 3중의 어떤 이런 문제, 구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예. 네. 이런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몇 개의 어떤 법조항을 좀 만들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대표회의도 노동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거기 법에 명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민한테 그런 어떤 갑질을 당했다, 뭐 폭언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갖게 되는 갖게 거군요.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자기가 업무가 없잖아요. 네. 업체가 있는데 업체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용역업체 변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고용 불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면 일정 부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단기계약, 근로계약. 네. 이 부분은, 뭐 사실은 그 기간제법이라고 하는 노동법을 사실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뭐 그것도 만약에 당장 고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약간의 어떤 조항을 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 입주자 대표에 대한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요번에 우리 이제 저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그 돌아가신 분 그 휴게 공간을 네. 보면 그 화장실 변기 위에 뭐 네, 칫솔이 놓여 있었고 칫솔, 가스레인지, 네. 뭐 식기 이런 게 놓여 그렇죠. 있었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식사도 하시고 예. 용변도 보시고 네. 그래서 아파트를 아예 지을 때 이 경비원분들의 휴게 공간을 별도로 네. 마련해야만 이제 뭐 그런 허가가 난다든지 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 같은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기로 하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정 부분 비용 같은 거를. 지자체에서. 예.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아까 근로계약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 기간을 3개월 이렇게 단기 계약 못하게 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저는 행사하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네, 관리 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왜 이게 적용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춰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오늘은 산재 예방과 일터 안전을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경비 노동자의 안전 문제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법률원의 대표 변호사십니다. 권두섭 변호사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5월 30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라우브의 Never No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 other magic could ever compare. Lost myself 17. Then you came, found me. No other magic could ever compare. There's a room in my heart with the memories we made. Took them down but they're still in their frames. There's no way I could ever forget.
For as long as I live and as long as I love, I will never not think about you.